가난한 할머니 밑에서 자란 26 민준이가 어느 재벌가 수행비서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사모님이 아들을 잃고 20년 동안 굳게 닫아 걸었던 금기의 피아노가 있었고, 민준이는 그곳에서 자신조차 몰랐던 낯선 기억과 마주하게 됩니다. 닮아도 너무 닮은 아가씨와 자꾸만 입술이 기억해 흥얼거리는 슬픈 선율, 그리고 셔츠깃 사이로 드러난 은빛 목걸이. 과연 이 저택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하루에 행운이 닿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성원은 영상 제작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좁아터진 부엌에서 밥물을 맞추며 창밖을 보니 벌써 해가 얼굴을 내밀고 있더군요. 유리창에 하얗게 서린 김을 손등으로 문질러 닦아내니 세상은 벌써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준이가 그 큰 저택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 빳빳하게 다려놓은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녀석의 뒷모습이 어찌나 훤칠한지 제 가슴이 다 울렁거렸습니다. 어느새 저렇게 컸을까? 굽은 제 허리보다 한참 위로 솟은 녀석의 어깨를 보니 대견하면서도 한쪽 가슴이 아릿해집니다. 이 가난한 할미 밑에서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자랐어도 녀석은 어긋난 적 한 번 없이 참 곱게도 자라주었습니다. 할머니, 넥타이가 자꾸 삐뚤어져요. 이것 좀 봐주세요. 녀석의 다정한 부름에 다가가 비뚤어진 타일을 바로잡아주는데 문득 20년 전 그날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보호소 구석에서 제 이름 석자밖에 모르던 그 가여운 6살배기 꼬마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녀석의 셔츠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낡은 은빛 목걸이가 제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건 민준이가 우리 집에 처음 올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녀석의 부모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빛바랜 그 은색 펜던트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프게 반짝이는 것 같아 자꾸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최 회장님 댁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게다. 사모님이랑 아가씨 옆에서 그림자처럼 보필해야 한다는데 말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알았지?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누구 손에 자랐는데요. 우리 할머니 시장에서 고생 안 하시게 제가 돈 많이 벌어올게요. 돈은 무슨? 너만 안 다치고 오면 그게 장땡이지. 녀석의 손을 꼭 쥐어보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녀석을 보내고 텅 빈 집안을 둘러보니 장식장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며 녀석을 등에 업고 찍은 발행 사진입니다. 남들은 폐지 줍고 나물 파는 노인네가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혀를 찼지만 저한테 민준이는 하늘이 보내준 복덩이였습니다.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지. 남의 집 귀한 자식인 줄은 알았지만 내 가슴 속에 품고 사는 동안은 그냥 내 새끼인 줄로만 알았어. 시장통,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나무를 다듬을 때도 녀석이 등 뒤에서 새근새근 내뱉는 숨소리만 들으면 세상 만사 고단함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 작은 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오던 날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녀석은 밤마다 입버릇처럼 알 수 없는 멜로디를 흥얼거리곤 했지요. 이제 26 번듯한 청년이 되어 수행비서라는 직함을 달고 저 큰 세상으로 나가는 녀석을 보니 대견하면서도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무거운지 모르겠네. 민준이가 간 저택의 사모님은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그 화려한 집안 분위기에 기가 죽지는 않을는지, 그 높은 담벼락 안에서 혹여나 상처라도 입지는 않을는지, 평온해 보였던 우리 두 식구의 일상에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 강아지
오늘 하루 무사히 일 마치고 돌아와 뜨끈한 된장찌개에 밥 한 술 같이 뜰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하지만 민준이의 목에서 반짝이던 그 은빛 목걸이가 자꾸만 제 눈앞을 가립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습니다. 부모 잃고 떨고 있던 아이는 저희 외로움을 씻어줬고 저는 그 아이의 밥줄이 되어 서로의 체온으로 그 긴 겨울들을 버텨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저 아이를 보내줘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늙은 이 할미의 직감이 자꾸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 큰 저택으로 출근한 지도 벌써 사흘째입니다. 녀석을 보내놓고 시장통 한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으면 자꾸만 저택 쪽 하늘로 시선이 가더군요. 매서운 바람이 나물 위로 서리를 내리는 것보다 더 시린 것은 저녁마다 돌아오는 녀석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종일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를 보는 것처럼 조마조마하기만 해서 장사가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녁상이랍시고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앉았는데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봅니다. 평소라면 할머니 찌개 냄새 끝내준다 하고 너스레를 떨었을 녀석이 오늘은 웬일인지 밥풀만 깨작거리는 모습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그 집은 참 이상해요. 집은 대궐 같은데 사람 사는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녀석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최 회장님 댁 사모님과 서윤 아가씨를 모시며 느꼈던 그 집안의 기묘한 분위기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넓은 거실을 두고도 사모님은 늘 그늘진 곳에 앉아 계시고 회장님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퇴근하자마자 서재로 몸을 숨기신다고요. 하지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녀석이 말하는 서윤 아가씨와의 기이한 닮은 꼴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윤 아가씨랑 같이 있으면 꼭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입맛부터 취향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민준이의 말에 따르면 서윤 아가씨는 카푸치노만 고집하시는데 그게 민준이의 입맛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겁니다. 남들은 우중충하다고 싫어하는 회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부터 비 오는 날 창문을 열고 빗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 취향까지 녀석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모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녀석이 운전석에서 무의식적으로 핸들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면 뒷좌석에 앉은 아가씨도 똑같은 리듬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손가락의 움직임, 그건 민준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져온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녀석의 입에서 나오는 닮은 꼴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 아가씨랑 좋아하는 향도 백단향으로 똑같아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두드리면 아가씨도 똑같은 리듬으로 손가락을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밥숟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쌍둥이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어찌 이리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질까요? 내가 20년 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아니 평생 내 새끼로만 알고 살고 싶었던 이 아이의 진짜 자리가 저 멀리서 빛을 내며 녀석을 손짓하고 있는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민준이가 가져온 저택의 소식들은 하나같이 제 목을 죄어오는 것만 같았지요.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요. 민준이가 건넨 마지막 한마디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아가씨가 생일을 물어보셔서 제가 3월 15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가씨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본인도 그날이 생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녀석의 입에서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민준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보호소에 들어왔던 날이라 연고 없는 아이가 불쌍해 제가 새 생일로 정해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가씨와 생일이 같다니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내가 정해준 그날이 사실은 저 아이의 진짜 생일이었던 게야.
이란성 쌍둥이는 하나도 안 닮는다더니 식성부터 습관까지 어찌 이리 제 짝을 찾아가는 걸까 싶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그 집 식구들과 가까워질수록 내 곁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20년을 내 새끼로 품었는데 이제는 저 아이를 보내줘야 할 때가 온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녀석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지요.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6살 꼬마를 데려온 건 저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을까요? 녀석의 진짜 가족이 저 큰 저택에서 20년 동안이나 아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제 목을 죄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우리 두 식구의 일상에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때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젖은 나물 상자를 정리하는데 빗방울이 어깨에 닿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눅눅하게 젖어드는 기분이 들더군요. 민준이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녀석의 얼굴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멍했습니다. 젖은 어깨를 수건으로 닦아주며 무슨 일이냐,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냐 물었더니 녀석은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오늘 저택에서 있었던 기이한 일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사모님, 그러니까 은희 씨는 평소엔 얼음장처럼 차갑고 말수도 적은 분이라더군요. 그런데 오늘 민준이가 서윤 아가씨의 화방짐을 정리해드리고 잠시 거실에서 대기하던 중이었답니다. 텅 빈 거실에 흐르는 정막이 어쩐지 서글퍼서 민준이는 저도 모르게 아주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흥얼거리던 멜로디를 나지막이 읊조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상해요. 저도 모르게 입술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불러왔던 것처럼 가사도 없는 그 자장가 선율이 저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녀석은 그게 무슨 곡인지도 모르고 그저 마음이 답답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입술 사이로 비집고 나오던 멜로디라고 했지요. 하지만 그 선율이 거실을 채우던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우뚝 멈췄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이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나타나 민준의 어깨를 붙잡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민준 씨, 방금 그 노래 대체 어디서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대답해봐요, 어서. 민준이는 사모님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고 무서웠는지 몸이 굳어버려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아예 주저앉아 통곡을 하시고 회장님까지 달려나와 녀석을 경악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다더군요. 그 곡은 사모님이 20년 전 아들을 위해 직접 만든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 없는 자장가였다는 사실을 민준이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숨긴다고 숨겨질 천륜이 아니었던 게야. 20년 전 그 작은 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오던 날 입버릇처럼 흥얼거리던 그 슬픈 멜로디. 저는 그저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지어낸 노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어미가 직접 만들어 불러주던 자장가였다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입술이 기억하는 그 선율이 결국 제 어미의 가슴에가 닿았구나. 민준이는 자기가 무슨 큰 실수를 해서 사모님을 울린 건 아닌지 걱정하며 밥숟가락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집 사람들의 눈빛이 분노가 아니라 경악과 희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20년을 내 새끼로 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게 죄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녀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저는 그런 녀석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지요.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6살 꼬마. 그 아이를 데려온 건 저희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을까요?
녀석의 진짜 가족이 저 큰 저택에서 20년 동안이나 아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제 목을 죄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우리 두 식구의 일상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녀석의 방문 앞을 지키며 다가올 내일이 두려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녀석의 목에서 반짝이던 그 은빛 목걸이와 입술 끝에 맺혔던 자장가 선율이 이제는 20년 전 잃어버린 시간에 문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택의 공기는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은희 씨의 시선은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민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사모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그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였습니다. 은희 씨는 평소 아끼던 화방에 짐을 정리하겠다며 민준이를 안채 복도로 불렀습니다. 상자들을 옮기던 민준이는 어깨 위로 쏟아지는 사모님의 뜨거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복도에서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던 순간 단정하게 채워져 있던 민준이의 셔츠 깃이 옆으로 살짝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틈 사이로 20년의 세월을 견뎌온 낡고 빛바랜 은빛 펜던트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은희 씨의 숨소리가 거칠게 잦아드는 것이 복도를 타고 민준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돌아선 민준의 눈앞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파르르 떨고 있는 사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민준 씨 그 목걸이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제발 한 번만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젖어 있었고 떨리는 손은 이미 민준의 셔츠 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사모님의 눈에 가득 고인 절박한 눈물에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 씨의 차가운 손가락 끝이 민준의 목에 걸린 은빛 펜던트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은희 씨가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 준우와 딸 서윤의 6살 생일을 기념해 직접 주문 제작했던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JW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지요. 은희 씨는 그 글자를 확인하자마자 자지러지듯 비명을 지르며 민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내 강아지, 내 새끼. 내가 어떻게 여기 있니? 이 애미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민준이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평생을 민준으로만 알고 살아온 청년에게 재벌가의 사모님이 준우라 부르며 매달리는 이 상황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꿈만 같았을 테지요. 복도 건너편에서 서윤 아가씨와 최 회장님까지 달려나왔고 아내의 통곡 소리와 민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본 회장님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안색이 하얗게 질려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시각 저는 시장통 평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가위 눌린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치듯 뛰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20년을 금지옥엽으로 키운 내 새끼를 이제는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시간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늙은 이 할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민준이의 신발 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녀석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눈등은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오늘 저택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사모님이 저를 보고 준우라고. 제가 아들이라고 하세요. 제 목걸이가 아가씨 것이랑 똑같대요. 할머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저 할머니 손자 민준이 맞잖아요. 그쵸? 녀석이 제 손을 잡는데 그 손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녀석을 품에 꼭 안고 꺼이꺼이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20년 전 보호소 구석에서 과거 일을 아무것도 기억 못하던 아이를 데려와 내 새끼라 부르며 살았던 그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정해주었던 민준의 생일 3월 15일이 사실은 저 아이가 부모를 잃고 피눈물을 흘렸던 진짜 생일이었다니. 내 욕심이 너무 커서 남의 귀한 자식을 품에 안고 20년을 도둑질하듯 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이 아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던 어느 오후였지요. 동네 어귀가 시끄러워 창밖을 내다보니 번쩍이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우리 집 낡은 빌라 앞을 가득 채우고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최 회장 내외와 서윤 아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좁은 거실에 마주 앉은 그들의 눈은 이미 며칠 밤을 지새운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정말이지 이 좁고 곰팡내 나는 방에 저 귀한 분들이 앉아 계시니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놓인 그분들의 명품 구두와 값비싼 옷감들이 우리 민준이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과 대비되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할머니,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저는 최윤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 준우를 키워주신 분이 할머니 맞으시지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최 회장의 떨리는 물음에 저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모님 은희 씨는 이미 손수건을 적시며 소리 없이 흐느끼고 계셨지요. 최 회장은 품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선명한 DNA 검사 결과지였지요.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가 제 눈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박혔습니다. 20년 동안 내 새끼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그 시간이 종이 한 장에 적힌 차가운 숫자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장롱 깊숙이 보관해왔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20년 전 그 작은 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오던 날 입고 있었던 옷가지들을 그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은희 씨는 민준의 어릴 적 옷을 보자마자 자지러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옷소매에 묻은 낡은 얼룩조차 자식의 흔적이라며 얼굴을 비비며 통곡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내민 목걸이 펜던트를 서윤 아가씨의 것과 나란히 맞추어 보는 순간 거실에는 비명이 섞인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3월 15일. 그날이 우리 준우의 6살 생일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단 한순간 눈을 뗀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지요. 세상에, 저는 그날이 민준이가 보호소에 들어온 날이라서 갈 곳 없는 아이 생일이라도 챙겨주자 싶어 정해준 것이었는데 그게 진짜 아이 생일이었단 말입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이보다 더할까 싶었습니다. 내가 민준이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주던 그날이 이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던 날이었다니요. 20년 동안 내 새끼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내 욕심이 너무 커서 이 사람들 가슴에 구멍이 뚫린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토록 질기고도 무서운 것일까요? 제가 민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장가 선율을 들으며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투정이라 치부했던 세월이 죄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자장가는 은희 씨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오직 이 집안 식구들만이 아는 사랑의 암호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방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민준이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녀석은 저를 한 번 그리고 울고 있는 은희 씨를 한 번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떨림이 제 심장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 저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잡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고 서윤 아가씨는 진짜 오빠였어라며 민준이의 손을 맞잡았지요. 2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이 순간 좁은 단칸방 안에는 감격의 울음소리와 지난 세월의 한이 뒤섞여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민준이와 함께했던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봄날들이 이제는 끝났음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가야 할 녀석의 앞날을 축복해야 함을 알면서도 텅 비어버릴 제 가슴 한구석을 생각하니 목이 메어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천륜의 이끌림은 그 어떤 장벽도 허무는 법이지요. 제가 아무리 사랑으로 키웠다 한들 핏줄의 부름 앞에서는 그저 잠시 아이를 맡아준 인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낡은 빌라 거실에는 20년의 비밀이 풀린 후폭풍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 내외가 돌아가고 난 뒤 우리 집 낡은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까지 통곡과 기쁨의 외침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눅눅한 곰팡내와 낡은 장판의 냉기만이 맴돌았지요. 민준이는 짐을 싸기는커녕 제 방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20년 전 보호소 구석에서 제 이름 석자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던 그 가여운 아이가 어느덧 26 건장한 청년이 되어 제 눈앞에 있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작고 위태로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장롱 위에서 먼지 쌓인 낡은 가방을 꺼내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청녀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아, 가서 짐 좀 챙겨보거라. 저분들이 내일 아침 일찍 너를 데리러 온다잖니. 제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녀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20년 전 길 잃은 꼬마가 제 바지춤을 붙잡고 울던 그날의 것과 똑같아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안 가요. 그분들이 제 부모님이라는 거, 목걸이가 증거라는 거 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 안 가요. 20년 동안 저 키워준 건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혼자 두고 제가 어떻게 가요? 시장에서 그 고생하시면서 저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떠나라고요? 저 그 집 아들 준호 안 할래요. 그냥 할머니 손자 민준이로 살게 해주세요. 녀석은 제 무릎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뜨거운 눈물이 제 바지춤을 적시는데 제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가 가루가 되는 것 같았지요. 저라고 왜 안 보냈으면 싶겠습니까? 핏줄 하나 없는 이 세상의 민준이는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고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저택과 번듯한 부모를 두고 이 곰팡내 나는 지하방에서 늙은 할미 수발이나 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제 심장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독한 짓을 해야만 했습니다. 녀석이 저 자장가 선유를 기억해내고 제 부모를 찾은 것은 하늘의 뜻인데 제 욕심으로 그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저는 짐짓 매정한 표정을 지으며 민준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녀석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억만금을 줘도 못 바꾸는 게 핏줄이야. 내 아버지는 너 찾으려고 20년을 전국을 뒤지셨고 내 어미는 내가 흥얼거리던 그 자장가 하나 붙잡고 20년을 죽은 듯이 사신 분인데 내가 거기 가서 효도를 해야지 왜 여기서 이 할미 속을 태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녀석을 찔렀습니다.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옷가지를 가방에 거칠게 집어넣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늙어 빠진 할미 뒤치다꺼리하느라 내 청춘 다 보내게 할 순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안 나가면 내가 이 집을 나갈 테다. 민준이는 할머니, 제발요 하며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저는 녀석을 방으로 밀어넣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민준이의 흐느낌 소리가 제 가슴의 대못을 하나하나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통곡을 했습니다. 민준아,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내 마음 내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너는 저 집의 귀한 아들 준우로 태어난 아이야. 내가 욕심내서 너를 붙잡고 있으면 그건 너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해 너를 감옥에 가두는 것밖에 안 돼. 20년 전 너를 처음 봤을 때 이미 내 운명은 결정된 거였어. 너를 잘 키워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그게 내 마지막 숙제인 게야. 밤새도록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두 사람은 각자의 지옥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저 대문 앞에 다시 그 검은 세단이 올 것이고 20년 동안 내 새끼로 불렀던 아이는 이제 최준우가 되어 떠나겠지요. 녀석의 목에서 반짝이던 은빛 목걸이가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을 이어주던 마지막 끈마저 끊어내는 것 같아 밤새도록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새벽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민준이가 떠나고 3월 15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민준이가 우리 집으로 온 날이자 저택의 준우가 가족의 품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날이지요. 저는 최 회장님이 보내준 차를 타고 생전 처음 그 으리으리한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입구부터 펼쳐진 대리석 복도는 눈이 부셔 똑바로 걷기도 힘들더군요. 거실 한쪽에는 그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던 마치 이 집의 슬픈 역사를 박제해 놓은 듯한 거대한 검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준우, 아니 민준이의 진짜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희 씨가 제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20년 만에 아들을 되찾은 어미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민준이의 목에 걸려 있던 그 낡은 은빛 목걸이를 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작은 이니셜은 육안으로 확인한 첫 번째 증거였지만 그녀의 심장을 진짜로 흔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민준이가 수행비서로 일하며 무심코 내뱉었던 그 이름 모를 자장가 선율이었지요. 할머니, 이 아이가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준우를 재울 때마다 들려주려고 직접 만든 이 세상 누구도 모르는 곡이었거든요. 서윤 아가씨와 쌍둥이 오빠로 마주 앉은 민준이는 이제 제법 저택의 아들 준우다운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여전히 시장에서 고기 반찬 하나에 환하게 웃던 내 강아지 민준이로만 보여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아려왔습니다. 케이크에 불을 끄고 모두가 축하를 나누던 순간 은희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20년 동안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먼지 하나 없이 닦여만 있던 그 검은 피아노 앞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로 연주를 멈췄던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덮개를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이윽고 은희 씨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은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이유도 모른 채 흥얼거렸던 엄마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그 자장가였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자 민준이가 홀린 듯 피아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엄마의 연주에 맞춰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은희 씨의 피아노 선율과 하나가 되어 흐를 때 거실은 슬픔이 아니라 깊은 안도와 화해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맑은 선율이 우리 민준이의 앞날을 환하게 비춰줄 것만 같아 저는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지요. 최 회장님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소리 없이 흐느끼셨고 서윤 아가씨도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 씨가 피아노를 다시 치게 된 것은 단순히 음악을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온전히 가슴에 품겠다는 약속이었지요. 두 어머니의 눈물이 섞여 거실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20년의 한 맺힌 겨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민준이와 함께했던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봄날들이 이제는 끝났음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가 제 어미의 연주에 맞춰 노래하는 저 눈부신 순간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20년 헌신은 충분히 보상받았으니까요. 3월 15일 그 저택의 거실에는 더 이상 무거운 정적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치유의 음악이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잔치는 끝났고 시끌벅적했던 저택에도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최 회장 내외는 저를 한사코 붙잡으며 이 큰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 손을 꽉 맞잡았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아무리 눈부시게 반짝이고 침대가 솜사탕처럼 폭신해도 저한테는 곰팡내 나고 창밖으로 사람들 발치만 보이는 그 낡은 빌라가 제일 편한 법이니까요. 정말이지 사람의 살성이란 참으로 묘해서 평생을 비비고 산 그 좁은 방구석이 아니면 잠이 오질 않는 걸 어쩌겠습니까? 사모님, 회장님, 마음만 받을게요. 우리 민준이, 아니 이제 준우죠. 준우 제자리 찾아줬으면 제 숙제는 다 끝난 겁니다. 저는 제 손때 묻은 그 집이 제일 편해요. 제 고집을 꺾지 못할 걸 아셨는지 최 회장님은 더는 강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 준우가 직접 차를 몰아 저를 데려다 줬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비워둔 집인데도 현관문을 열자마자 훈훈한 기운이 돌더군요. 삐걱거리던 보일러는 소리도 없이 뜨끈한 물을 뿜어내고 낡아서 덜덜거리던 냉장고도 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이 할머니 몰래 고쳐두신 거래요. 티 안 나게 하라고 기술자들한테 신신당부하셨다더라고요. 이 늙은이가 뭐라고 이런 과한 정성을. 참으로 속 깊은 분들이시구나 싶어 콧날이 찡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이튿날 시장에 나갔더니 더 기가 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노점 자리에 비가 새지 않게 튼튼한 가림막이 새로 생겼고 시장 입구에는 준우네 할머니가 파는 나물이라며 사람들이 줄을 섰더군요. 알고 보니 최 회장님이 시장 상인회에 몰래 후원을 하면서 저를 조용히 챙겨달라 부탁했다지 뭡니까. 저한테 대놓고 돈을 주면 안 받을 걸 아시니 이렇게 제 일상을 지켜주시는 그분들의 배려에 목이 메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나이에 호강이 별건가 싶습니다. 내 새끼 제자리 찾고 그 부모가 저 같은 노인네의 삶까지 예우해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축복이겠지요. 민준아, 아니 준우야. 너는 이제 저 큰 세상에서 귀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가끔 마음이 지치고 세상 풍파가 메울 때는 언제든 이 할미한테 오너라.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핏줄로 이어진 그 집도 집이지만 20년 동안 우리 서로의 체온을 나눈 이 좁은 방도 영원히 내 집이란다. 이제 제 거실 한쪽에는 준우가 사다 놓은 작은 디지털 피아노가 놓여 있습니다. 주말마다 준우와 서윤 아가씨가 찾아와 연주해주는 그 자장가 선율을 듣고 있으면 20년 전 그 가여운 아이를 안고 울던 제 가슴에 비로소 따뜻한 봄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그 집도 아들을 떠나보낸 저도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더 사랑으로 연결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십니다. 제 인생의 가장 추웠던 겨울은 끝났고 이제야 진짜 봄이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옛날 보호소 마당에서 내 바지춤을 잡고 놓지 않던 그 아이의 손길이 이제는 든든한 어른의 손이 되어 제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억겁의 인연이 아니면 어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늘도 디지털 피아노 위에 놓인 민준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들의 자장가는 이제 더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가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되었을까요? 앞으로도 우리네 인생을 닮은
마음 편안해지는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사연 속 주인공분께 전하고 싶은 응원의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마음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평안하시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